안녕하세요. 아동간호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간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많이 모성간호에서도 많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프가 점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선 아프가 점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상 신생아 사정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확인 사항이죠. 그래서 아프가 점수를 우리가 5가지 항목을 출생 후 1분과 5분에 걸쳐서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항목을 보시면 일단 심박동, 그 다음에 호흡수, 호흡 노력이라고 되어 있죠. 예, 호흡수, 호흡 노력, 호흡 상태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근육 긴장도, 그 다음에 반사 반응, 피부색. 이건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 한 항목당 2점씩 체크를 해서 5항목 10점이 만점이죠. 위험한 거는 이제 3점 이하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7점에서 10점 정도면 어느 정도 마음을 놔도 되는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보통 한 4점에서 6점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중증도의 체크를 해야 된다. 중증도의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프가 점수는 뭐 0점인 거는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1점하고 2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출생 후 언제 체크를 하냐면, 일단 출생 후 1분과 5분에 체크를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1점을 보시면은 원래는 2점이 만점인 거죠. 2점일 때는 심박동 수가 여기 보면 100회 이상이어야 되는데 100회 이하로 느릴 때 우리가 이제 1점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흡 노력을 봤을 때 아주 좋고 강한 울음을 아기가 울어야 되는데 느리거나 불규칙하거나 약한 울음을 보일 때 우리가 또 1점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근육 긴장도를 봤을 때 잘 굴곡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지가 잘 굴곡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점이죠. 그런데 사지가 약간 약하게 굴곡이 돼 있다라든가, 예, 어느 정도 신전이 있다라든가 이러면은 우리가 1점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사 반응을 보시면 카테터를 넣었을 때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케어를 해줘야 될 게 바로 기도 후빈이죠. 그래서 기도 후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석션 카테터를 넣었을 때 기침을 힘차게 한다라든가 재채기를 한다라든가 잘 운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만점인 2점을 줄 수 있지만, 얼굴이 그냥 찌푸리는 거에 그냥 그친다 이러면은 우리가 1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또 뭐 발바닥을 때렸거나 발바닥을 간지럽혔거나 그랬을 때도 울거나 발을 딱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않고 그냥 얼굴을 찌푸리는 정도의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면 역시 1점을 줄 수가 있겠죠. 피부색은 체간이나 사지가 모두 완전히 분홍색이어야지 만점인데, 그렇지 못하고 사지는 푸른색으로 체크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우리가 1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피부색이 안 좋다라는 거는 뭐 분만이 지연되거나 뭐 태아 저산소증, 뭐 태아 곤란증 이런 걸로 인해서 아기가 태변을 흡인하고 나왔다라든가 그런 경우에 피부 색깔의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프가 점수 5가지 항목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문제에는 예제를 쭉 써놓고 이게 과연 아프가 점수가 몇 점으로 체크되느냐, 뭐 예를 들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사지가 완전히 굴곡되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피부 색깔이 완전히 분홍색이 아니라 사진은 청색으로 체크된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아프가 점수가 총 몇 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3점 이하는 굉장히 심한 적응 곤란 상태라는 거, 10점에서 7점에서 10점이면 양호하다는 거, 4점에서 6점 정도면은 중증도의 곤란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상 신생아의 생리적 특성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상 신생아의 어떤 생리적인 변화라든가 신체적인 여러 가지 변화를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 신생아 어떤 질환이라든가 고위험 신생아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넘어갈 것이며, 거기에 대한 간호 이런 것까지 같이 오늘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정상 신생아의 생리적 특징.
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활력증후와 신체 계측부터 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활력증후와 신체 계측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신생아는 일반 성인에 비해서 모든 바이탈 사인이 다 높죠. 그래서 호흡, 맥박, 체온 다 성인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만 낮나요? 네, 성인에 비해서 혈압만 낮죠. 그래서 보통 수축기압이 보통 80에서 90 정도, 이완기압이 한 40에서 50 정도로 체크되는데 나머지는 다 높죠. 그래서 신생아는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맥박도 어른의 거의 2배고 호흡도 거의 어른의 2~3배가량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사율이 높죠. 그래서 아이들은, 신생아들은 어떨까요? 수분 소실률도 훨씬 일반 성인보다 높고 또 탈수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열을 뺏길, 열을 손실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신생아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호흡수는 몇 회인가요? 30에서 60회. 네, 호흡수 30에서 60회. 그 다음에 심박동수 120에서 160회. 당연히 분당이겠죠. 그 다음에 체온도 36.5도에서 37도씨까지 우리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이탈 사인이 성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보시면 머리둘레가 성인에 비해서 어떤 신체의 비율로 봤을 때 머리둘레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태어난 아기를 보시면 약간 재밌는 얘기지만 딱 2등신이에요. 여러분들 8등신 좋아하시죠? 근데 머리, 몸통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느낄 만큼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머리둘레가 막 태어났을 때 33cm 정도로 체크가 되고 가슴보다 크다는 거. 그래서 아기가 2살이 되어야지만 흉이가 이제 두이를 앞서가게 되죠. 그 전에는 머리가 훨씬 흉이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중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2,700에서 4,000g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고위험에서 배우시겠지만 2.5kg 이하일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저체중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극소 저체중아는 우리가 1.5kg 이하일 때 우리가 극소 저체중아라고 하는데 정상 레인지에 있는 게 바로 2,700에서 4,000g. 즉 2.7kg에서 4kg 정도를 우리가 정상 체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 정도의 몸무게로 태어났다가 한 2~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유 없이 몸무게가 약간 5에서 10% 정도가 체중 변화가 있습니다. 5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책에는 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2~3일부터 시작해서 7일까지 체중 변화가 있는데 보통 10% 정도 체중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엄마가 놀랄 수도 있지만 설명을 미리 해줘야 되겠죠. 이건 생리적인 체중 감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태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그리고 먹는 게 아무래도 그 엄마 뱃속 자궁강 안에서 엄마에게 모체로부터 모든 거를 영양소를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이제 모든 거를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먹지 못하고 또 뭐 수분 소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체중 감소가 있지만 그런 생리적인 체중 감소는 정상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신장은 막 태어났을 때 한 50cm 정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아간호에서 배우셨겠지만 딱 12개월이 됐을 때 이제 보통 신장이 75cm가 되죠. 왜? 1.5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체중은 어떻게 되나요? 한 3kg, 평균 3kg 정도로 태어났다면 딱 1년이 됐을 때 9kg에서 보통 10kg 내외로 한 3배가 증가를 하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항목은 체온 조절이겠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기들은 체온을 유지하기가 일반 성인하고 달라서 굉장히
열 소실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아기들은 체중에 비해서 체표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대사율도 굉장히 높아요. 아까 얘기했죠. 호흡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성인보다 거의 2배 내지 3배 정도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대사율 자체가 높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열을 굉장히 많이 뺏기겠죠. 그래서 대사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열 소실률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아기들은 피하 지방층이 굉장히 얇아서 더군다나 열을 간직하기가 또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쉬버링이라고 하는 몸을 떠는 현상들, 이런 근육 활동들이 성인처럼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열 소실률이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기는 처음에 태어난 아기는 제가 두위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 머리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머리에서도 열 소실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기들은 신생아들은 모자를 좀 씌워주는 것들이 아무래도 보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피부. 피부는 여러분들 굉장히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신생아의 피부는 굉장히 특성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막 태어난 아기를 보시면 정맥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제 정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또 어떤 것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냐면 일반 신생아는 보이지 않지만 조산아는 정맥이 잘 보인다라는 거. 근데 만사가로 태어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맥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되게 많은 주름이 있고 그리고 태지가 있죠. 태지는 보통 한 2, 3일 후쯤에 건조되어서 자연적으로 소실되기 때문에 이거를 애써서 비누를 사용해서 목욕할 때 제거를 한다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보통 태지는 신생아의 태지는 산도를 유지해서 보통 태지는 pH 한 5.5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약간 약산성을 유지를 하죠. 그래서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누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태지를 억지로 제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태지는 2, 3일 후에 자연 소실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솜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생,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6주경에 형성이 돼서 32주경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렇게 솜털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부 색깔이라든가 피부의 양상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모세혈관의 이완으로 인해서 딸기송이처럼 피부 표면에 이렇게 어떤 발진 비슷하게 딸기송이처럼 피부 표면에 솟아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연 소실되죠. 그래서 이런 혈관종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좀 확인하고 넘어갈 것들이 할리퀸 현상, 그다음에 페립종,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할리퀸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아기를 측면으로 눕혀놨을 때 밑에 쪽은 아래쪽은 피부가 붉게 보이고 위쪽은 좀 창백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게 바로 할리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율신경계 부조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피부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추위를 되게 많이 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기들은 뭐 체온 조절 중추도 미숙하고 여러 가지 어떤 컨디션들이 체온 조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추위에 노출됐을 때 피부가 대리석 모양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해지는 그런 추위에 민감한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독성 홍반이라고 해서 보통 1일이나 2일 후에 소실되긴 하는데 보통 가슴이나 등이나 둔부, 복부 이런 쪽에 분홍색 발진이 생깁니다. 분홍색 발진인데 이거는 1에서 2일경에 자연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폐립적은 보통 뺨이라든가 코 이런 쪽에 이제 지방선이 분포가 되면서 약간 하얀 점 같은 게 생기는데 이런 것도 이제 자연적으로 없어지죠. 이거는 지방선의 분포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피부의 변화라기보다는 사실은 간의 미성숙으로 넣는 게 훨씬 더 그 카테고리 안에 넣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 생리적 황달에 대해서 볼 건데 그 바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봐야 될 게 간의 미성숙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물론 황달이면은 피부 색깔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이 황달이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기들은 정상적으로 보통 황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생리적 황달과 병리적 황달이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리적 황달과 병리적 황달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일어나면은 또는 7일 이후에 일어나면 뭐라고 하나요? 이거는 병리적 황달이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그래,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핵황달이라든가 뇌신경절을 침범하는, 그래서 굉장히 아이에게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치명적인 24시간에 일어나는 핵황달도 병리적 황달이겠죠. 또는 7일 이후까지 계속 지속되는 용혈성 황달이라든가 어떤 용혈성 질환에 의한 용혈성 황달. 용혈성 황달이 일어나는 이유는 고위험 신생아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여러 가지 엄마의 어떤 면역체로 인해서, 엄마의 어떤 항체로 인해서 태아의 적혈구가 공격을 받는 태아 적아구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혈액형 부적합증 이런 거에 의해 생기는 용혈성 황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생리적 황달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위험 신생아에서 병리적 황달은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그럼 생리적 황달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자, 아까 얘기했지만 24시간 이후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2, 3일경에 나타나서 7일경에 소실이 됩니다. 아동간호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이제 외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언제 나타났다가 언제 소실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아마 괴롭힐 거예요. 외울 게 많아서. 근데 그걸 꼼꼼하게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생리적 황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전,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언제? 7일경에 자연 소실되는 거. 2주 이상 지속된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7일경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생리적 황달이에요. 그러면 왜 아이가 생리적 황달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일단은 아이는 적혈구가 일반 성인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적혈구의 과다로 인해서 그러면 적혈구가 파괴가 되면은 어떤 일정 수명을 다하고 파괴가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한 120일 정도 있다가 빌리루빈으로 전환이 돼서 어디로 배설이 되죠? 네, 간으로 배설이 되죠. 이제 간접 빌리루빈에서 직접 빌리루빈으로 전환되면서 간에서 자연적으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적혈구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간의 배설 능력도 아무래도 미숙하기 때문에 더욱더 황달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적혈구의 수명이에요. 적혈구의 수명이 일반 성인은 보통 2달에서 석 달 정도? 한 120일 정도라고 본다면 신생아들의 적혈구 수명은 어른에 비해서 70일에서 90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빌리루빈이 과도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또 하나는 바로 모유수유. 모유수유로 인해서 아기에게 어떤 효소의 영양이 가서
또 황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하는 것 때문에 이제 황달이 일어난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유수유를 금기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아니죠. 모유수유는 꼭 해야 되겠죠. 생리적 황달은 네, 정상적으로 괜찮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간접 빌리루빈을 직접 빌리루빈으로 전환하는 전환 효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황달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 얘기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간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혈구가 성인보다 과다하다는 거, 간의 배설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 적혈구 수명이 성인에 비해서 70에서 90일로 굉장히 짧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유수유로 인한 어떤 효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네, 또 빌리루빈이 많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간접 빌리루빈을 직접 빌리루빈으로 전환하는 효소가 부족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생리적 황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생리적 황달이에요. 생리적 황달은 치료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별로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황달이 되게 오래 간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아기의 뇌라든가 중추신경계에 침범할 수 있고 이런 핵황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생리적 황달이라도 시기적으로 오래 가서 병적 황달이 됐을 때는 형광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환수혈이라든가 그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겠죠. 단 생리적 황달일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생리적 황달일 때는 어떤 일정한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간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주제가 바로 이거죠. 간의 미성숙. 그렇죠? 우리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굉장히 하는 일이 열일하는 장기죠. 그래서 간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시그니처 그 기능은 뭐예요? 일단 해독 기능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대사 기능도 있고 배설 기능, 여러 가지 영양소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혈장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또 혈액 응고물질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간이 미성숙하다 보면 프로트롬빈을 제대로 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출혈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혈액 응고인자 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트롬빈 타임이 연장이 되죠. PT가. 그래서 비타민 K를 어떻게? 비타민 K를 바이타민 K를 1mg을 IM을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생후 보통 12시간 이내에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K 주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렇게 해서 출혈을 예방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신생아의 특성은 뭘까요? 위장관계입니다. 위장관계. 위장관계로 봤을 때 위장관계도 역시 성인보다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화 효소라든가 또는 뭐 침이라든가 타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바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소화에 미숙한 성인처럼 그렇게 소화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태변이죠, 여러분들. 신생아 24에서 48시간 이내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요? 태변 배설 유무죠. 보통 24에서 48시간 이내에 태변을 배설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선천성 기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밀폐항문이라든가 어떤 위장관계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럴 경우에 태변을 배설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태변을 꼭 확인해야 되는 거는 네. 태변 배설 유무 확인. 언제 확인해야 될까요? 24에서 48시간 네,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 보통 태변은 어떤가요? 태변은 보통 색깔이 암록색, 그쵸? 암록색이고 약간 점액성이죠. 끈적끈적하고.
네,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태변을 보다가 보통 정상변으로 가기 전에 한 4일에서 14일경에 이행변이라고 해서 정상변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전환기가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태변 배설 유무를 확인하는 시간하고 태변의 양상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 쪽을 보시면 입을 확인하면 우리가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반사들이죠. 그래서 입 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흡철 반사. 그렇죠? 네, 빠는 반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반사가 있나요? 바로 해저기 반사 또는 포유 반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해저기 반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기들은 입에 뭘 갖다 대면 다 뭐든지 이렇게 빠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흡철 반사를 보이고 포유 반사라고 하는 거는 뺨 쪽에 어떤 자극을 주거나 엄마 젖을 갖다 대거나 이러면 그쪽으로 머리를 딱 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포유 반사 또는 뭐 루팅 리플렉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입 쪽을 보시면은 이런 서킹 리플렉스라든가 루팅 리플렉스라든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반사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어른에 비해서 귀는 아기들은 굉장히 중이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컨디션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스타키오관 즉 이관이 어떤가요? 소아는 3세 미만 소아는 이관이 유스타키오관이 어떻죠? 곧잘널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고 짧고 넓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고막 체온을 잴 때도 아기들은 어떻게 체온을 재나요?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서 체온을 재죠. 그러니까 어른은 후 상방, 아기들은 후 하방으로 귀를 잡아당겨서 체온을 재거나 뭐 귀약을 점적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이유가 성인보다 어떻기 때문에 유스타키오관이 이관이 곧고 짧고 넓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곧잘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이염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마가 잘 봐줘야 되는데 모유 수유하는 과정에서 상체를 낮춰준다라든가 이러면 코랑 뭐 여기 식도랑 비인두랑 다 이렇게 통해져 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먹은 게 이제 귀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그게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중이염이 잘 발생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수유를 할 때는 반드시 영아기 동안은 머리를 높여서 수유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 쪽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눈 쪽은 눈 쪽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바로 생리적 사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기의 감각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감각이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신생아 때 아기 눈을 보면은 초점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안구 진탕이나 이렇게 막 눈동자가 흔들린다라든가 아니면 사시가 있다라든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리적 사시가 언제 없어지냐면 한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없어지는데 이제 그건 이제 엄마가 놀라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건 정상적인 신생아 반응이라는 거를 이제 애기 엄마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생리적 사시가 한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속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일정 물체에 굉장히 집중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각막 반사가 있죠. 각막 반사와
블링크 반사, 블링크 리플렉스, 깜빡깜빡하는 깜빡이 반사라고도 하죠. 눈 깜빡임. 이거를 블링크 각막 반사나 눈 깜빡임 반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감각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아기가 어떤 일정 물체에 일정 물체에 굉장히 집중을 한다라는 거. 하지만 눈의 양안이 협응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리적 사시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눈 깜빡임 반사라든가 각막 반사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각적으로는 어떨까요? 청각적으로 봤을 때는 갑작스럽고 예리한 소리에 굉장히 놀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소리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모로 반사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모로 반사. 네.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아기가 깜짝 놀라면서 포옹을 하듯이 이렇게 손을 벌리는 그런 반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리한 소리에 굉장히 놀란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주파에 민감하다라는 거. 고주파에 민감하다라는 거. 네, 이런 특징 볼 수 있고. 후각. 아기들의 후각은 어떨까요? 후각은 나름 후각도 어느 정도 발달이 되는데 굉장히 강한 냄새에 고개를 돌리거나 엄마의 모유 냄새, 엄마의 모유 냄새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미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맛을 구별을 할까요? 못할까요? 구별을 합니다. 맛 구별을 하고요. 그래서 애기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단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단 거를 먹으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신 걸 먹으면 인상을 찡그릴 정도의 맛을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 것을 좋아하고, 신 것은 찡그림. 그리고 가장 많이 발달하는 거, 신생아에게 가장 많이 발달하는 게 바로 촉각이죠. 촉각. 특히 뺨이나 또는 손이나 입, 발바닥, 이런 쪽에 촉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 다음에 아기들은 고통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고통에는 불쾌해 합니다. 고통에 불쾌해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각각의 감각, 신생아의 감각별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시각적으로는, 눈이죠. 시각적으로는 생리적 사시가 4개월에서 6개월간 지속이 된다라는 거, 그 이후에 없어진다라는 거, 눈 깜빡임 반사, 블링크 리플렉스라든가 코니얼 리플렉스라고 하는 각막 반사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봤을 때는 예리한 소리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특히 고주파에 민감하다라는 거. 저주파에는 아기의 조금 행동이 처집니다. 그런데 고주파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예리한 소리를 들었을 때 모로 반사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후각으로 봤을 때는 강한 냄새에 고개를 돌릴 정도의 후각도 어느 정도 발달이 돼 있고요. 특히 엄마의 전 냄새에, 모유 냄새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각적으로는 맛을 구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 것은 좋아하고 신 것에 대해서는 찡그림을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촉각을 봤을 때는 뺨이나 손이나 입이나 발바닥 이런 쪽에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거. 그래서 촉각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신생아 때 가장 많이 발달하는 감각이 촉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스킨십이 굉장히 아이 정서상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통에는 불쾌함을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신생아의 모든 감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서는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눈에서 또 우리가 간호 중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죠. 바로
엄마가 임질일 경우에 모체가 임질일 경우에 아기가 임균성 안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임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요? 1% 질산 은용액을 점적한다는 거. 네,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죠. 그거 이외에도 이제 0.5% 에리스로마이신이라든가 1% 테트라사이클린 뭐 이런 것들을 항생제 연고를 이제 발라주기도 하고, 네, 질산 은용액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임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한 이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죠. 가슴의 형태는 신생아 가슴의 형태는 일단은 가슴보다 흉위보다 두위가 더 크다고 그랬죠? 두위가 더 크고 가슴은 이제 원통형이면서 대칭적이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산모들이 좀 놀랄 수가 있는데 이제 산모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엄마들이 놀랄 수가 있는데 아기가 이제 출산하고 한 며칠 수일이 지난 다음에 아기 젖에서 엄마 젖과 같은 모유가 나와요. 잠깐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윌치스 밀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엄마의 호르몬의 영향,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미리 좀 교육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거 이외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가성월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가성월경, 그 다음에 유방우열. 위치스 밀크나 유방우려는 남아에게서도 볼 수 있고요. 가성월경은 이제 여아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엄마의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내분비적인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복부입니다. 복부의 변화는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복부는 일단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또 제대 관리죠. 보통 제대가 언제 탈락된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보통 6일에서 10일경에 이제 탈락이 되죠. 그래서 푸르스름한 회색으로 약간 젖어 있는 그런 느낌이다가 6일에서 10일 경우에 이제 자연적으로 탈락이 되는데 또 여기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대 관리는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보통 제대 관리는 제대 탈락은 아까 6일에서 10일경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보통 70% 알코올로 매일매일 소독을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 젠테안 바이올렛 용액을 발라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고요. 70% 알코올로 매일매일 소독해주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저귀를 갈아준다라든가 이럴 때에도 만약에 기저귀 안으로 제대를 다 넣어서 기저귀를 채워주게 되면 그 안에 소변이라든가 대소변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저귀 바깥으로 제대를 빼주는 거. 그리고 출혈이라든가 발적이라든가 부종이라든가 이런 뭐 분비물 냄새 이런 것들을 아주 기민하게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반사는 여러분들 시험에 되게 자주 단골로 출제되는 몇 가지 반사들은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보통 모로 반사 또는 긴장성 반사, 토니넥 리플렉스죠. 그거 이외에 이제 바빈스키 반사 이제 이런 것들이 단골로 맨날 출제되는 문제들인데 일단 모로 반사는 등과 팔다리를 펴면서 약간 포옹하려는 듯한 그런 자세, 깜짝 놀라는 자세를 보이는 반사인데 보통 이거는 한 3, 4개월 정도의 소실이 되는 반사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모로 반사는 모로 반사는 중요한 게 보통 아기가 어떤 출생시 손상으로 인해서 쇄골 골절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서 뭐
어떤 뇌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든가 뇌 손상을 입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모로 반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아기의 어떤 그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반사 반응을 보는 게. 쇄골골절 시 출생시 골절로 가장 흔하죠. 출생시 손상. 출생시 손상으로 가장 흔한 어떤 손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쇄골골절이라든가 뇌 손상 시 소실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력을 가지고 봐야겠죠. 뭐 예를 들면 아기 옷을 갈아입힐 때 아기가 자지러지게 운다라든가 이러면은 출생시 손상으로 이제 쇄골골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보통 모로 반사도 하지 못해 아기가 포옹하듯이 이렇게 팔을 올리는데 쇄골 쪽이 부러지면은 골절을 입으면 한쪽 팔을 못 들겠죠. 그래서 그런 거 엄마가 잘 관찰을 해줘야 되고, 또는 신경계통으로 뇌 손상을 입었을 때도 역시 모로 반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로 반사를 통해서 아기의 어떤 출생시 손상이라든가 질환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로 반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빈스키 반사. 바빈스키 반사는 항상 시험에 어떤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느냐, 소실되는 시기예요. 가장 마지막에 소실되죠. 그래서 바빈스키 반사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에 뒤에서 앞쪽으로 쭉 긁었을 때 엄지발가락은 탁 들고 나머지 발가락들은 쫙 오므리는 그런 발바닥 반사인데, 보통 바빈스키 반사는 12개월에서 16개월에 소실이 돼요. 12개월에서 16개월에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소실된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보통 12개월에서 16개월에 소실이 되는데,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바빈스키 반사가 만약에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 성인의 신경계통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토니넥 반사. 우리 토니넥 반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펜싱 반사라고도 해요. 왜 펜싱 자세 반사라고 하냐면, 펜싱 선수처럼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돌린 쪽에 팔은 펴고 무릎은 구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펜싱 선수들 보면 그렇게 하죠. 무릎은 구부리고 팔은 상대편에게 딱 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니넥 반사 딱 펜싱 선수처럼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해서 우리가 펜싱 자세 반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떻게 머리를 돌리게 되면 돌린 쪽으로 팔은 펴고 무릎은 어떻게 구부리는 자세를 보인다. 이것도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에 소실이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정상 반사까지 보셨는데, 신생아의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을 쭉 봤습니다. 여러 가지 활력 증후부터 시작해서 체온 조절, 피부, 뭐 간이라든가 위장관계, 뭐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 그다음에 또 뭐 되게 중요한 신경계통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반사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상적인 신생아의 특징과 고위험 신생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의 특징을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신생아를 먼저 아시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고위험 신생아의 질환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생아 간호 중에 탈수혈 간호, 그 다음에 기저귀 발진 간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탈수혈 간호를 보면 아기들은 보통 신생아들은 탈수가 잘 되기 쉬운 컨디션이다 이런 얘기 했었었고, 또 열을 손실하기도 성인보다 훨씬 더 굉장히 열을 뺏기기 쉬운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탈수열이 그러니까 탈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겠죠. 우리 보통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수분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수분이 하는 역할 자체가 체온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너무 많이 뺏기면 탈수가
되게 되면은 체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탈수열이 이제 초래가 되는데, 아기들은 아무래도 수분 상실률도 높고, 그리고 체온 조절을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미숙하고, 또 똑같은 얘기죠. 체표 면적이 체중보다 굉장히 넓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탈수열이 일어나기가 쉽죠. 그래서 보통 배뇨나 배변이나 또 불감성 수분 손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탈수가 되기 쉽고요.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체온이 올라간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소변량이 감소한다라든가, 또 맥박이 빨라진다라든가, 또 피부가 건조해진다라든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탈수열이 일어날 때, 이제 탈수가 돼서 이제 탈수열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탈수열이 일어날 때 이제 증상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증상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 38에서 39도의 열이 날 때 아기의 어떤 변화를 볼 수가 있느냐? 일단은 소변량이 감소되겠죠. 네, 소변량 감소. 그리고 맥박은 빈맥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조한 피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신생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통 우리 신생아 때 잘 봐줘야 되는 게 천문의 상태도 잘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천문이 너무 불룩하게 올라와도 어떤 뇌 질환이 있다라든가, 뇌내압이 올라갔다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천문이 너무 함몰됐을 때, 이제 이럴 때도 우리가 너무 탈수가 됐다라든가 이럴 때 이제 함몰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천문에 또는 봉합선이라고 하죠. 봉합선의 함몰. 그래서 탈수가 되면 이제 봉합선이 함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기가 기운이 없다라든가, 울음소리에 뭐 약간 일반 신생아들보다 울음소리에 기운이 없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탈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기가 탈수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이제 간호중재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열이 나니까 일단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요즘은 아기가 열이 나면 옛날에는 뭐 얼음 찜질을 해준다라든가 이제 그렇게 했었지만, 요즘에는 테피드 마사지, 미온수 목욕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온수 목욕을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우유의 섭취를 증가시키거나 수분을 보충하는 거 이제 중요하죠. 네, 간호에서는 역시 원인이 뭐기 때문에, 탈수로 인해서 디하이드레이션 돼서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원인을 제거하면 당연히 열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분 보충해 주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흔하게 생기는 게, 아기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저귀 발진이죠. 그래서 기저귀를 채워놓은 부분이 뭐 벌겋게 된다라든가, 피부 트러블이 일어난다라든가, 또는 좁쌀처럼 뭐 작은 돌기가 생겼다라든가, 이제 이런 발진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저귀 발진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공기 유통을 잘 시켜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방법에서는 기저귀가 통기성이 좋은 것으로, 요즘 좋은 기저귀들이 되게 많이 있죠. 시중에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통기성이 좋은 것으로 고르고, 화학물질이 되도록이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고르는 게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상처를 잘 닦아주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거. 예, 상처를 건조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공기 유통 중요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처방받은 항균제를 적용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저귀 발진 간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3번으로 해서, 지금 1번, 2번이죠. 3번으로 해서 우리 목욕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는데, 우리 목욕을 할 때도 굉장히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생아 목욕 시에도. 일단은 신생아 목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 일단 보온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또 목욕 방법이라든가, 또는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기는 pH 한 5.5 정도를 유지를 하는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얘 자체가 이 피부에 태지가 적절하게 있으면서 이거 자체가 피부에 보호막 형성을 하죠. 네,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닦아내는 거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비누를 사용하지 말고 또 오일이나 또 뭐 로션 같은 거 이런 것도 피부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매일매일 목욕을 시키는 거는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 실시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를 한 2에서 4주 동안은 그렇게 목욕을 하도록 하고요. 네, 세 번째는 목욕할 때 방법이죠. 우리 목욕할 때 방법은 똑같이 우리 성인들도 발 닦은 물로 얼굴 씻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기도 두미 방향으로 한다는 거. 즉 얼굴서부터 쭉 몸통, 다리 이렇게 닦아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미 방향으로, 우리 두미 방향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성장과 발달에서 배우셨죠? 성장과 발달에는 어떤 일정한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두미 방향으로 자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미 방향이라는 건 이제 얼굴서부터 머리서부터 쭉 몸체에서부터 다리로 말초 쪽으로 닦아 내려간다는 얘기고요. 자, 물의 온도 중요하죠? 네, 물의 온도. 38에서 41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눈을 닦아줄 때는 어떻게 닦아줄까요? 내안각에서 외안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지 눈에 오염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간단한 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꼼꼼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5번째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수유를 하고 목욕을 시킬까요? 아니면은 수유 전에 목욕을 시킬까요? 수유 전에 목욕을 시켜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수유 전에 목욕을 시킴. 왜? 수유하고 목욕을 시키다 보면 아이가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라서 맨 위에다 쓸게요. 보온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 네, 중요하죠. 그래서 아기는 목욕을 너무 오래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빨리 목욕을 하는 게 좋은데 보통은 한 5분에서 10분 안에 목욕을 끝내라고 하고요. 보통 비누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안에 목욕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빨리 물기를 닦아주고 이제 옷을 입히고 기저귀를 채울 때도 기저귀부터 채우는 게 아니라 먼저 상의부터 입히고 기저귀를 채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보온에 신경을 쓰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유수유죠. 네, B형 간염과 이제 모유수유예요. B형 간염 예방접종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쭉 정리해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태어나서 일주일 안에 제일 먼저 하는 예방접종이 바로 B형 간염이죠. 그다음에 뭐 이제 한 달 내에 하는 게 BCG고, 뭐 2, 4, 6개월 하는 게 DPT를 비롯한 뭐 소아마비, 폐렴구균, 뇌수막염 이런 것들이 있고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B형 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만약에 정상 신생아라면은 그냥 그런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능동 면역을 해주면 되겠지만, 백시네이션을 해주면 되겠지만, 엄마가 모체가 B형 간염 보균자라든가 B형 간염 환자일 경우에 과연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아기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엄마가 모체가 HBS 안티젠 포지티브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 태아는 빨리 출생 후 12시간 내에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능동 면역이 아닌 수동 면역을 얼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헤파타이티스 B형, 즉 B형 간염의 이뮤노글로불린, 우리 HBIG라고 하죠. 네, 글로불린이에요. B형 간염.
여러분들 면역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글로불린이라는 게 뭔가요? 항체죠, 항체. 그러면 지금 아기는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수직 감염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항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른 태어나자마자 12시간 안에 뭘 해줘야 될까요? 바로 예방접종 이전에 빨리 HBIG, 즉 B형 간염 항체를 얼른 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시간 내에 HBIG. 그리고 동시에 뭘 같이 해주나요? 바로 네, B형 간염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같이 동시에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B형 간염 예방접종은 3차례 맞는 게 한 세트인 거 아시죠? 언제 0, 1, 6. 일주일 안에 맞고 한 달 6개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B형 간염 이게 한 패키지죠. 그래서 우리 보통 엄마가 만약에 B형 간염에 뭐 보균자라든가 HBS 안티젠이 포지티브다 이럴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빨리 B형 간염 글로불린 항체를 얼른 놔주고 동시에 백시네이션까지 같이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모유 수유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모유 수유가 가능해요. 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유수유 좀 보도록 할게요. 모유수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유수유는 되도록이면 엄마가 어떤 모체에 결함이 있다든가 어떤 질환이 있다라든가 약물을 복용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조건이 아니라면 또 신생아 쪽으로도 어떤 결함이 그러니까 모유를 먹지 못할 만한 그런 결함이 국외 파열이라든가 토순이라든가 또는 어떤 굉장히 허약한 조산화라든가 이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웬만하면 되도록 모유를 먹이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모유의 장점들을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엄마 모유에는 6개월 안에 아이에게 항체를 줄 수가 있잖아요. 6개월까지는. 우리 6개월 이후부터 이제 엄마 모유에 의한 항체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뭘 하나요? 이유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까지 엄마 그 태반이라든가 모유수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항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아기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환으로도 보호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역학적 이점이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유당을 되게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유하고 분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유에 많은 건 뭔가요? 우유에 월등히 많은 건 단백질이죠, 여러분. 그리고 모유에 월등히 많은 건 유당이에요. 탄수화물이 더 많아요. 지방하고 열량은 어때요? 둘이 같죠. 그래서 락토즈라고 하는 어떤 유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또 비타민이 많습니다. 일반 그 우유에 비해서. 그래서 비타민 A라든가 B라든가 E라든가 이런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는 수유부는 비수유부에 비해서 자궁 회복이 어떤가요? 굉장히 빠르죠. 왜? 아기가 젖을 빨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죠. 뇌하수적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자궁이 빨리 수축이 되기 때문에 자궁 출혈이라든가 산후 출혈로부터 보호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궁 회복도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궁 수축을 빨리 일어나서 산후 자궁의 복구를 촉진시킨다라는 거,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모유수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신생아의 여러 가지 생리적 특성이라든가 간단한 간호, 여러 가지 제대 간호라든가 또는 예방접종이라든가 B형 간염 예방접종이라든가 모유수유에 대한 거, 기저귀 발진, 탈수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위험 신생아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연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위험 신생아를 공부를 하실 때도 정상 신생아의 특징을 잊지 말고 자연스럽게 연동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